짧지만 강렬했던 영국 G7 이후에 각국에서 여전히 후속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막연하게 한국은 G7에서 인싸이며 일본은 아싸 아웃사이더 이미지라는 추측이 돌았지만 일본 일부 네티즌들은 사진만 보고 판단하는 한국이 우습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일본은 G7 정식 멤버로서 자리는 유동적이고 일본이 의장국일 때는 가장 중심에 자리한다면서 G7 역사가 몇 년인데 도대체 이번 한 번을 가지고 정식 멤버도 아닌 한국이 주목을 받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국 일부 매체 등에서 한국 정상 문 대통령이 바이든과 가까이 항상 자리를 함께했다 혹은 바이든이 문 대통령에게 여러 번 화이팅 포즈를 취했다는 등의 보도가 계속적으로 나가자 일본은 한국은 침소봉대하는 국가라면서 일본은 오히려 이번 G7의 도쿄올림픽 지지를 얻는 등 성과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실속 있는 외교를 해야 하는데 자리에 집착한다며 이번 G7으로 국격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하지만 일본 언론을 비롯해 해외 언론에서조차 일본은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는 데 무게가 실립니다. 낯을 가리는 스가 총리는 외교 대비 무대에서 한국에 그 자리를 내줬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G7 무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현지의 목소리가 들려오면서 큰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공중보건 회의 세션에서 있었던 사진에서 서로 정상 간에 손가락을 주고받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 사진 속에 문 대통령은 웃고 있고 바이든을 비롯해 다른 정상들도 문 대통령의 손가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애초에 화기애애한 분위기로만 여겨졌는데 실제 청와대 관계자의 말은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이때는 공중보건 세션이 바로 시작되기 직전이었는데 각국 정상들이 한국 보고 방역 1등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영국 보리스 총리는 한국은 방역 1등입니다 라고 하자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맞습니다 라고 답합니다. 그 말을 듣던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도 한국이 방역 1등이라는 것에 대해 다들 생각이 같군요 라고 답한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한미 정상회담도 최고였는데 G7 회의에 문 대통령이 왔으니 다 잘 될 겁니다 라면서 그야말로 공중보건 세션 분위기도 띄우면서 동시에 한국을 최고 방역국가로 인정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 스스로가 한미 정상회담은 최고였다는 말은 일본에 있어 자존심이 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대면 정상회담을 가진 것은 한국과 일본 두 나라밖에 없는데 한국을 최고라고 했으니 바이든 대통령은 겉으로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한미회담을 매우 만족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G7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미국이 이런 움직임을 보이면 다른 나라들은 이를 적극 동조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바로 이 장면 역시 바이든 대통령에 의해서 각국 정상들이 한국을 치켜 세워준 장면으로도 보입니다. 이러한 맥락은 결국 이번 G7에서 많은 유럽 정상이 한국과 따로 시간을 내어 만나기 바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한국 기분 좋으라고 한 게 아니고 실제 한국은 방역은 물론 미래 산업의 강자이기 때문이죠. 유럽 정상들은 어느 때보다 한국의 바이오 산업과 반도체 등 한국의 중요한 위치를 인식하고 있었으며 문 대통령과 각국 정상이 만날 때마다 관련 대화를 이어가면서 자국 협력을 강하게 추진했던 것입니다. 미국이 한국과 주도적으로 파트너십을 맺으니 서방사회에서는 저절로 따라오는 국면이 된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는 G7이 끝난 다음에 한국의 유럽 순회 회담에서도 지속적으로 엿보이고 있는데요. 한국이 동북아의 최고 선진국으로 대우받으면서 러브콜을 받는 모습이 그대로 연출된 것입니다. 오스트리아에 방문한 문 대통령은 최고의 국빈 대접을 받으며 관련 행사가 열리는 모습입니다. 당장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 이후 개방한 적이 없던 스웬 부른 궁을 40년 만에 개방하여 만찬을 열었습니다. 이는 사실상 미국의 최고 대통령 중 하나로 거론되는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미국과 동급 취급을 해준 것입니다. 또한 오스트리아는 한국과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기로 했습니다. 이는 대단한 것이 오스트리아가 유일하게 중립국인 스위스하고만 맺은 동맹 관계였습니다만 한국을 이에 포함시키면서 유럽에서 한국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오스트리아 벨렌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의 대담에서 한국의 방역을 최고라고 극찬하며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한국은 코로나 극복 세계 챔피언이라며 유럽의 한국 인식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국의 바이오 산업과 오스트리아의 기술 협력이 매우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스트리아 교민들도 한국 대통령을 맞으면서 유독 눈에 띄게 환호하는 모습이 등장했는데요. 현지 교민들에 따르면 코로나 사태 이후 아시아인으로 가진 차별과 시선 때문에 매우 힘든 것이 사실이라고 전하면서 이럴 때 한국의 국격과 대통령이 국빈 대접을 받으며 입국하는 것이 정말 큰 힘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국빈 방문이 종종 있는 일이 아니냐고 합니다만 한국, 오스트리아 수교 130년 이후 처음 있는 국빈 방문입니다. 또한 오스트리아만 유독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행선지인 스페인에서도 똑같이 최고의 국빈 대우를 받습니다. 이처럼 유럽에서 한국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느껴지며 한국과 반드시 잘해보자는 기조가 뚜렷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우대는 결국 유럽에도 자연스럽게 영향을 끼쳤으며 G7까지 연결된 것입니다. 바로 그때 저 맞은편에서는 스가 총리가 이런 이야기를 모두 듣고 앉아 있었으니 심정이 참담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일본은 방역에 실패해 다들 모두 꺼려하는 도쿄올림픽 지지를 구애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또한 올림픽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어도 각국 정상들은 거의 올림픽에 대한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올림픽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야기꽃을 피워야 하지만 코로나로 외면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아무리 그래도 미국과 일본 관계가 그렇게 좋다면서 일본이 수차례 강조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스가 총리와 멀어 보이며 미일 동맹도 오히려 트럼프 때보다 약화된 것 같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심지어 바이든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 비해서 너무 스가를 냉대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이러한 일본 냉대 혹은 스가 총리의 G7 소외는 당연하다는 정황이 포착된 것입니다. 바로 미국은 주요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 미국, 일본 정상회담을 열고자 했으나 일본의 반대로 성사되지 않았다고 마이니치 신문이 보도한 것입니다. 결국 일본은 미국의 제안을 강하게 거부했던 것으로 나온 것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북한 문제나 중국 견제에서 한미일 협력을 중시한 미국은 G7 무대를 활용해 삼국 정상회담을 실현하는 것에 의욕을 보였으나 한국에 대한 일본의 입장이 강경한 것으로 판단했으며 결국 미국이 포기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일본이 미국 말을 사실상 무시해버린 것인데요. 한국은 바이든 행정부가 이런 뜻을 피력하자 애초에 스가 총리와 약식 면담이라도 추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한국 입장에서도 일본과 거북한 관계입니다만 한국은 미국을 존중해서 이런 회담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양국 간 신의에 따라 G7 회담을 요청했지만 일본은 거부했고 미국의 제안도 동시에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일로 인해서 일본에 훨씬 더 거리를 둘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거 바이든 대통령은 오바마 시절 부통령을 지내며 아베 총리의 신사참배를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베는 예스라고 대답하고 며칠 있다가 신사참배를 하며 뒤통수를 쳤습니다. 이런 게 누적이 되는 것입니다. 벌써 2번이나 바이든 대통령의 말을 대놓고 일본이 무시하면서 크게 신뢰를 훼손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대승적 차원에서 다시 한번 도쿄올림픽 정상회담을 추진한 걸로 보입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지난 평창올림픽 때 아베 총리가 찾아와 줬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감사의 답례 차원에서 도쿄올림픽 가운데 정상회담을 하는 게 어떠냐는 제안을 했다는 것입니다. 요미우리는 일본 정부가 이에 대해 고민하고 있지만 수용하는 방향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에 역시 가토 일본 관방장관이 등장해 한국 측에 그런 제안은 없었다고 강력 부인했습니다. 가토 장관은 도쿄올림픽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요미우리 보도와 같은 그런 사실이 없기 때문에 질문에 대해 답하는 것을 삼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느닷없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데요. 가토 장관은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이는 금주 한국의 독도 방어훈련이 열리기 때문일 것입니다. 결국 일본은 스스로 매몰되는 외교를 보이는 것입니다. 결국 미국은 동맹을 위해 애쓰는 한국을 보며 감사를 전할 것이고 일본에는 등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국제 무대에서조차 도태될 수 있으며 G7 정상들도 일본의 염증을 느낄 수 있다고 전합니다. 반면 한국은 사실상 G8 대우를 받으며 앞으로 G7 정상들이 한국 편입을 강력히 추진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트래블튜브였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경제전쟁의 끝이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블룸버그는 일본이 한국과의 무역전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인구 1억 2천만 대 5천만, 세계 경제 규모 3위와 11위인 일본과 한국의 싸움은 외형적으로만 보면 한국이 열세인 상황이고 주력 수출 상품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필수 원료나 부품을 일본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 채가 큰 상대로 싸움을 벌이고 있을 때 우리 편이 하나 더 생기면 엄청난 도움이 되겠지요.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입장에서 일본은 역사적으로 볼 때 잊지 못할 패배를 안겨준 존재였습니다. 러시아는 러일 전쟁에서 패하면서 입지가 크게 축소되고 러시아 혁명 1차 대전으로 인한 경제 붕괴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반면 일본은 러일 전쟁 승리로 당당히 국제사회의 열강으로서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되었고 일본이 제국주의로 갈 수 있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러시아와 일본의 관계는 어떨까요? 쿠릴 열도는 러일 관계의 시한폭탄 같은 존재로 영토 분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에 동참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 있는 미국의 편에 있기 때문에 일본을 보는 마음이 편할 리 없습니다.
현재도 일본은 러시아에 대한 금융 지원을 제한하고 있으며 자국 기업들이 러시아에 투자하지 못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의 역사적 경제적으로 정서가 좋지 않은 러시아가 한국의 편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손을 잡았습니다. 얄밉고 껄끄러운 일본을 상대로 두 나라가 힘을 합친 것입니다. 일본이 한국의 반도체 핵심 소재 불화수소를 규제한다고 하자 푸틴은 더 뛰어난 고순도 불화수소를 공급하겠다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한국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을 육성시키는 대규모 투자 펀드를 러시아와 조성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러시아는 강한 기초 원천 기술을 사업화해 해외 판로를 확보하고 한국은 소재, 부품, 장비 수입선을 다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양측 모두에게 윈윈이 되는 방안인 것입니다. 또한 이미 올해 6월에 한러 서비스 투자 FTA 협상이 모스크바에서 개시되었고 상품 교육 자유화를 포함한 포괄적 FTA에 대한 협의도 해나갈 예정입니다. 극동의 접경지대를 남북한 러시아, 중국이 공동으로 개발해 러시아의 가치 사슬을 다시 연결하고 동북아 번영을 재현할 방안도 협의 중입니다. 소재의 국산화에 더해 극동지역의 개발에서 일본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세계 시장에서 마찬가지로 러시아에서도 비슷한 품목으로 경쟁하고 있는데 러시아 시장에서의 한국의 현대, 삼성, LG는 모두 일본 기업을 따돌리고 러시아 브랜드 수준으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현대 기아자동차는 러시아에서 국민차로 급부상한 가운데 러시아 자동차 시장에서 의리 경영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과거 러시아 경제가 붕괴 직전까지 몰린 상황에서 불황을 견디지 못한 경쟁사들이 공장 가동을 멈추거나 철수를 감행하였습니다. 당시 러시아 자동차 제조업체인 아브토바지는 1만 3천 명을 감축했고 GM, 푸조, 시트로엥, 미쓰비시, 르노, 닛산, 폭스바겐은 러시아 시장에서 아예 손을 뗐습니다. 하지만 현대기아차는 인력이나 생산량 감축 등을 최소화하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러시아와 함께 어려운 상황을 함께 극복했습니다. 이후 경제가 다시 살아나자 철수했던 기업들이 돌아왔지만 그 사이 판매량과 점유율을 확대한 현대 기아차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5월 상반기 현대 기아차 점유율은 24.2%로 지난해보다 0.8% 상승했습니다. 아브토바즈를 인수한 르노 자동차에 이어 2위의 실적입니다. 이는 기회는 다시 올 것이라며 당장 어렵더라도 러시아를 포기할 수 없다고 말했던 정몽구 회장의 뚝심과 의리의 결과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러시아에서 한국 대비 무려 7배를 판매하고 있는 러시아 국민라면 도시락에 팔도가 있습니다. 지난해 러시아에서의 연매출은 100억 루블, 우리 돈으로 1,800억을 돌파했습니다. 수량으로는 5억 개로 러시아 1인당 3개씩 먹은 셈입니다. 라면 시장 점유율 60%로 부동의 1위이고 일부 러시아인들은 라면이라는 식품을 도시락이라고 부를 정도입니다. 역시 1998년 러시아 모라토리엄 당시 네 업체들이 잇따라 철수했지만 팔도는 잔류를 결정했습니다. 팔도는 잔류를 결정했고 위기는 기회로 찾아왔습니다. 당시 팔도는 블라디보스토크를 넘어 시베리아, 우랄족까지 마케팅을 확대하면서 비어있던 시장을 빠르게 점유할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팔도를 의리를 지킨 기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8년째 러시아에서 가장 사랑받는 기업 1위에 올랐습니다. 역시 러시아의 모라토리엄 선언 후 하루아침에 금융거래가 마비되고 외국 기업들은 초유의 사태에 당황했습니다. 여기서 러시아 전자유통업계에 전설처럼 내려오는 일화가 시작됩니다. 더 손해보기 전에 러시아를 떠나자 소니 등 외국 대기업들은 앞다퉈 짐을 챙겼고 사업을 축소했습니다. 삼성은 당시 러시아의 사업 관행에 따라 현지 딜러들에게 외상으로 준 물건 대금은 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러시아 최대 컴퓨터 판매업체인 비스트사는 외상으로 가져간 물량이 600만 달러어치, 돈을 갚을 길이 없던 비스트는 삼성에 6층짜리 사옥을 대신 넘겼고 삼성전자는 5년 안에 외상 대금을 갚으면 되돌려주겠다. 그 동안에는 이 건물에 손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비스트가 그대로 이 건물을 쓰도록 했습니다. 이후 고유가 덕분에 러시아 경제가 살아나고 부동산 가치는 몇 배가 올랐지만 삼성은 건물을 팔지 않고 비스트가 돈을 갚기를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부동산으로 돈을 벌 생각이 없다. 약속을 지킨다. 그동안 눈물겨운 재기의 노력을 해온 비스트는 약속했던 기간이 끝나기 직전 극적으로 모든 돈을 갖고 건물을 찾아갔습니다. 두 회사의 대표는 밤늦도록 보드카를 마셨다고 합니다. 이를 계기로 러시아에서는 삼성은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상대를 믿고 끝까지 함께한다는 사실이 퍼졌고 떠났던 일본 전자업체들이 되돌아왔지만 삼성전자는 매출과 점유율에서 1위를 굳건히 한 뒤였습니다. 경제 위기를 겪고 힘들 때
미국과 일본 기업들은 러시아를 버렸지만 한국 기업은 기다리면서 러시아와의 의리를 지켰습니다. 가장 먼저 떠났던 일본 업체들은 위기가 끝나자마자 스그머니 돌아왔는데 러시아 사람들은 이를 모두 인지하고 있으며 일본은 기회주의자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한국 브랜드를 자국 브랜드처럼 생각하는 러시아인들의 정서, 한국이 일본에게 수출 규제를 당할 때 푸틴이 제일 먼저 손을 내민 것, 이 두 가지 모두 한국이 지켜온 러시아와의 의리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일본과의 경제전쟁이 장기간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의리와 정도를 걷는 경영을 해온 한국이 러시아 같은 든든한 우군을 얻는 것도 우연이 아닐지도 모릅니다.